네, 안녕하세요.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마녀 파트 2 The Other One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창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녀 파트 2 The Other One 박훈정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훈정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박훈정 감독님하고 대호하고 VIP 그다음에 마녀 원을 같이 작업했던 이제 편집자로서 같이 작업했었던 추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박훈정 감독님께서는 2010년 이제 악마를 보았다, 그다음 부당거래 각본을 하셨고, 2011년 이제 혈투, 2012년 신세계, 2015년 대호, 2017년 VIP, 2018년 마녀, 2021년 낙원의 밤, 2022년 마녀 2,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올 슬픈 열대, 이제 또 폭군, 이제 그런 영화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고, 네, 이렇게 이어가고 계신 이제 박훈정 감독님 모시고 강간문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영화를 촬영하셨는데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중단되거나 이제 취소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고난의 시기에 이제 촬영을 하셨던 이제 좀 소회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고난의 시기이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운이 좋아서 촬영을 계속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시기고 뭐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일은 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뭐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전에 이제 촬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하면 사실 또 그것도 또 신경도 또 많이 쓰이니까. 뭐 영화 진행에 대한 뭐 촬영 진행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가 치료제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걸렸다고 하면 일단 거기에 그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에 촬영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발신잔이 2020년 2월달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부산에서 촬영했는데 2020년 2월에 부산에서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주 지난 다음에 촬영 시작한지. 그래서 저희도 발신잔 촬영할 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너무 처음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해운대에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그때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저희는 마녀2 첫 촬영 날 스텝 중에 한 분이 확진을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오전 촬영 끝나고 통보가 와가지고 아이고. 점심 먹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철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잘 이겨내시고 영화도 성공적으로 또 개봉도 시키시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함께 작업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감독님하고 정말 창작 에너지가 정말 왕성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훈정 감독 하면은 이제 신세계도 그렇고, 어떤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마녀도 그렇죠. 마녀도 이제 1편, 2편, 또 3편 이렇게 막 지금 나오는데, 세계관 확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또 제작을 하고, 네, 그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독님이신데,
보통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상을 하시길래 그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이제 만드시는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작품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먼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먼저 짜놓고 그 안에다가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캐릭터들을 먼저 짜면 그 이야기가 어떤 세계관 같은 것들이 확장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예전에 한때지만 어쨌든 만화 작업, 만화 스토리 작가 일을 했어서 가지고 그쪽에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익숙하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되게 인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캐릭터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이름을 지어서 그 캐릭터를 어떠한 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고 특정한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가 완성이 딱 됐을 때 이 캐릭터와 그 주변에 이제 반응하는 다른 캐릭터들 만들어두면, 저는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모든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정말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정말 좋은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작가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본인이 캐릭터를 딱 떠오르면 그 캐릭터가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캐릭터를 자기가 이렇게 막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상상 속에서 그 캐릭터들이 막 돌아다니면은 그냥 그 따라만 가서 그걸 쓰는데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대단한 발상이다 생각했는데, 감독님도 지금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캐릭터가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의 세상을 계속 만들고 싶은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제작을 겸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너무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돈하고 관련돼 있어서. 네, 그럼요. 네. 그게 이제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찍을 수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제가 봐줄 수가 없어서 그건 좀 제재를 합니다. 네, 제재도 하고 제작자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그렇게 이제 팽창시키니까, 아깝다는 표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가 아깝다. 얼마나 많이 할 얘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아깝다고 이제 표현하는지. 자, 그 다음에 좀 예민한 질문입니다. 네. 저와 이제 작업하실 때 어떤 이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저와 작업했을 때 새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 어떤 뭐 좋았던 장면이 있었든지, 뭐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뭐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저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감독님은 저랑 이제 같이 편집을 하면서 같이 뭐 기억나는 점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항상 이렇게 밥 같이 먹고 저녁. 네, 저녁 시간이 항상 기다려졌던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촬영을 할 때 현장 편집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실에서 이제 또 편집 기사님이 만지는 또 버전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또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봤을 때, 처음 이제 그걸 봤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죠. 되게 좋고, 일단 그때 이제 같이 편집할 때 처음에 대호 같은 거 할 때 좋았던 게, 사실 저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거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호랑이 떨어지는 거 그때 대표적인 건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호랑이가 이미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편집을 하셨던 게 뭐냐면, 그걸 무시하고 호랑이가 사실상 화면으로, 우리가 관객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프레임을 2번 쓰는 거지. 저는 그때 그거를 보고 그랬어요. 이 양반이 편집 잘하네.
아우 잘한다. 그 뭐 사실 그런 거는 내가 영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이건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에 어느 정도 좀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깨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자꾸 저녁밥 먹자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밥 먹자는데 내가 도망다니고. 네. 저는 이제 편집할 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리얼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객이 느껴지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능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히 그냥 무너뜨리고 그리고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맞아. 되게 많이 쓰시는 말씀이 과감하게.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거 좋았어요. 네. 과감하게 하자고. 네. 저는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호 때 이제 편집을 하는데 대호는 그 감독님을 처음 만난 게 이제 대호를 편집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스텝은 이제 감독을 만나러 가서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짧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대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어떤 거에 영감을 받으면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흥분해서 이렇게 막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되게 어떤 형식적인 자리고 되게 오피셜한 자리인데 막 어린애처럼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미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버전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랑이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 버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주인공이 되는 버전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 하루 이틀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내가 혼자 작업을 했어요. 딱 보여줬는데 처음에 한 10분을 보다가 감독이 갑자기 박근영 감독이 갑자기 스톱 그런 거야. 정지. 보통 시작이 되면 이제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중간 한 10분 정도 보다가 스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주인공인 버전이면 호랑이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호랑이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전은 안 된다.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되게 이제 약간 이제 되게 내가 버전을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됐지만 스탑을 했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아닌 거를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되게 뭐 거리낌이 없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지금 호불호가 되게 분명하구나. 그때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감독이 연출하려면 이렇게 호와 불호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할 정도로 내 버전이 그게 아니었는데도 바로 리젝트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이제 감독님 싫어하시는데 VIP로 이제 편집하게 됐는데 제 편집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처음 제가 이제 해석한 나의 편집본을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점심 식사하러 딱 오는데 감독님이 나한테 이제 혹시 음악을 조금 같이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는데 음악이요? 저 하도 음악 모르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작업할 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그 감독님이 이제 호와 불호가 분명한 점 그리고 내가 편집자가 음악을 몇 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의 음악을 몇 개 넣어보긴 한 건데 그게 이제 마음에 들었을 때 그걸 과감하게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음악이 없는 거 알면서도 과감하게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뭔가 딱 정확하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고 연출을 하려면은 이게 딱 필요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제
취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히 거절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되게 크게 느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러니까 아 지금이면 아마 끝까지 다 봤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래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때는 기억이 나는데 음악이 진짜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작품이랑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였거든.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를 편집을 하니까 사실 편집의 흐름, 리듬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음악 뭐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을 뭐 접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여기에 이런 것들이 뭐 효과적이겠다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음악 감독님이 또 계시고 뭐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네, 뭐 지금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좋으면 갖다 씁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과감하게 진짜 과감하게 그냥 딱 이제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감독이 그때 좀 나는 근데 스텝이었으니까 그래서 감독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능력들을 그러니까 지휘하듯이 오케스트레이션 하듯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디렉션을 주고 딱 갖다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아 이런 게 연출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 받으시는 건데 마녀 1하고 마녀 2의 공통점이 이제 주인공 이제 소녀들한테 주목해 본다면은 아마 이제 성장 영화라는 점일 텐데 두 명의 소녀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마녀를 시작으로 이제 낙원의 밤 그리고 또 마녀 2도 그렇고 여성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는데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 전에는 이제 신세계나 굉장히 강렬한 이제 남성 영화들을 많이 찍어 오다가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게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소녀들을 전면에 내세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심적인 변화는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어쨌거나 대중 예술을 하니까요. 대중 예술을 하니까 거기에 뭐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뭐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들이 사실 마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목이 마녀니까 네, 마녀니까 일단 여성이 주인공인 거는 뭐 처음부터 기정사실이긴 했는데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짜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큰 건 그거거든요. 이 캐릭터 뭐 캐릭터에 대한 모든 설정들을 하나씩 할 때 어떻게 갔을 때 이 캐릭터가 훨씬 더 매력적이냐 더 매력적이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남자로 가도 되고 뭐 여자로 가도 되는데 이 캐릭터가 여성이었을 때 더 매력적이냐 남성이었을 때 더 매력적이냐라는 결정,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남성으로서의 주변 환경 설정, 여성이었을 때 주변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영화 이야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찾았어요. 마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초고가 쓰여진 건 신세계 끝나고 썼으니까 사실 그때는 뭐 지금만큼의 그런 뭐 어떤 변화, 의식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을 때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 마녀라는 작품의 시작의 처음은 그냥 철저하게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마녀 시리즈는 그런 시리즈죠 결국에는 그렇게 갈 거고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짜여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세계관 안에서 예, 그런 거죠. 근데 뭐 사실 이제 뭐 낙원의 밤에서 이제 재현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낙원의 밤도 시나리오 쓴 지가 예, 그때 썼네요. 그것도 예, 그것도 그때쯤에 썼으니까 뭔가 그때는 아마 제가 그런 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뒤집는 이야기, 뭔가 뭐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게 조금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감독님 같이 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영화 제목을 되게 잘 짓는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아까 전에도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셨는데 캐릭터 이름 짓는데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나랑 한번 같이 둘이서 얘기하다가 나 이름 잘 짓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제 캐릭터 이름 잘 짓는 것 같지 않아? 그때 낙원의 밤에 쿠토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나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아? 그리고 낙원의 밤, 야 영화 제목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잘 졌지 않아? 야 낙원의 밤. 근데 실제로 너무 좋아요 제목이. 낙원의 밤. 제주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주도란 똑같은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제주도라는 거 하나를 그냥 낙원의 밤, 제주도 밤에서 벌어지는 걸 낙원의 밤이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시적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쿠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마녀 2에서 나오는 그 상하이 이제 그쪽 사람 토우라고 이제 딱 문신이 이렇게 나오는데, 토우란 걸 딱 보면서 야 또 이름 잘 졌네. 내가 딱 보면서 또 이름 잘 졌어.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본인만의 어떤 발상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이요. 그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이야기를 딱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그냥 한 번에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면 작품을 못 풀겠더라고요. 저는 살짝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뭐 스토리를 짜놔도 주인공 캐릭터가 내가 생각할 때 딱 거기에 맞는 이름이 안 떠오르면 그것도 전 못 써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주인공 이름을 바꾸든지 하자. 일단은 쓰자. 그래서 뭐 주인공 이름을 뭐 A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철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작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낙원의 밤에서 박태구면 박태구가 돌아다녀야 돼. 나는 그게 박철수가 되면 박철수가 돌아다녀야지 내가 생각했던 그 박태구라는 그 캐릭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기는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걸 시나리오를 이제 써야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제목, 그리고 다음에 주인공 이름, 주요 캐릭터 이름. 이게 딱 세팅이 안 되면 진도를 못 빼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거는 감독님이 시나리오도 지금 뭐 마녀도 신세계 끝나고 바로 마녀를 썼다, 그다음에 낙원의 밤을 썼다. 그런데 보면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빨리 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쓰고, 근데 머릿속에 이런 거야. 저 사람 머릿속에 뭔가 지금 아이디어는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작품 기획이 있어. 근데 이제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나와야 이제 PD랑 붙어서 이제 예산도 짜고 할 텐데, 내 느낌에는 PD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시나리오를, 작품은 있는데, 그러니까 정체는 없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걸 옮기는 게 굉장히 빨리 된다는 생각을 좀 받았었어요. 진짜 몇 주 안에 나온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내가 진짜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바탕과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구체성만 잡으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시나리오 진짜 빨리 쓴다. 뭐 어떻게 한 달 만에 써?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 이제부터 시나리오를 써야지 씬 1 딱 해서 쓰는 순간부터 이제 완고까지가 한 달인 거고 그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는 얘가 지금 내 머릿속에 몇 년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굴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 이런 이야기 꼭 해야겠는데라고 하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 나 이번에는 이거를 써야겠다 완성해야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딱딱딱딱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것들이 세팅이 다 끝나면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빨리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좋아하고 자신이 창조한 그리고 아니면 자신이 봐왔던 그런 캐릭터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살아 있는데 걔네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야기를 그리고 컨셉은 정확히 있고 톤 앤 매너가 딱 있고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 딱 시작하면 이제 그것만 이제 모아서 쫙 이제 네, 그 네. 캐릭터들을 이제 던진다는 거죠. 네, 네,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감독님이 나한테 그 다작한다고 엄청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다작한다고. 근데 나는 아니 연출도 이제 다작한다는 걸 겹쳐서 한다는 걸 이제 현장에서는 각계 못지 한다라고 그러는데 편집도 이제 막 이렇게 겹쳐서 할 때 이제 감독님 난 자기는 이제 연출을 어떻게 각계 못지 하냐 막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니까 네 혹시 여기서 오늘 오신 이제 방청객 중에서 혹시 뭐 이런 시나리오 작법이나 이런 연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감독님의 이런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으니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박훈정 감독님한테 직접 질문해서 답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준비를 하다가 좀 이따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녀 1편의 경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같이 편집에 참여했었는데 마녀 1편의 경우 이제 김다은 배우가 맡았던 자윤이라는 이제 캐릭터는 이제 인물을 카메라가 따라가듯 이제 자윤이라는 전 편집할 때도 느꼈지만 자윤의 내면 세계를 쫓아가다가 내면 세계가 응축된 내면 세계가 대폭발을 일으키는 이제 어떤 그런 영화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영화를 저도 이제 편집에 임했거든요. 실제로 좀 그랬고 그래서 액션이 후반부에 나올 때 뭐 진짜 대폭발을 하듯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마녀 2를 보니까 이제 소녀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토우 4인방 그다음에 또 조직의 보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녀 2는 이제 캐릭터들의 관계망이 되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녀 1하고 마녀 2에 어떤 차이를 주셨는지 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준비되어 있던 마녀 2의 시나리오로는 못 가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그 사이의 이야기를 건너뛰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먼저 했는데 그 사실 마녀 2는 원칙적으로 보면 마녀 3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마녀 2에서 먼저 소개가 어느 정도 된 인물들이 조금 나왔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게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네 이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캐릭터들을 사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이 모든 캐릭터들의 솔로 무비들을 다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을 좀 많다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 등장을 시킨 게 예, 이들마다 모두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연을 가지고 있고 플롯들이 다 있어서 사실 마녀2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또 따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네, 이야기와 그 관계들이 조금 많이 나왔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 투는 조금. 투는 이제 네, 그런 네. 이제 사연이 있었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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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녀 2를 봤을 때 이제 영화 시작한 지 한 10분 뒤에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좋아요. 10분 뒤에 영화가 이제 한참 이제 중반부로 들어가나 막 느낌 나는데 이제 갑자기 타이틀이 나오고 크레딧이 나오고 막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영화 한 중간쯤에 타이틀 띄우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네. 그건 참 그 투자사에서 자꾸 뭐라 하고 말려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못하겠어. 근데 그거 참신하네요. 네. 근데 10분 정도 지나서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보고 야 10분 뒤에 내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푸른색 그 화면에 피칠한 그 소녀가 어린 아주 소녀가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있다가 관광버스가 어디 그래서 끌려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이 나오죠. 이제 크레딧이 이제 타이틀이 나와서 이제 크레딧 나오고 타이틀 시퀀스가 펼쳐지다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쵸? 그다가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타이틀이 끝나고 맨 처음 나온 장면이 소녀가 아니고 네. 토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토우의 영화인가? 근데 편집으로도 충분히 소녀가 먼저 타이틀 뒤에 나오고 소녀가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고 그 토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그 기지 뭐라고 하죠? 그를 어쨌든 제일 네, 중요한 아크에서 위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능력을 하고 막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있는 몽타주들이 막 이제 정신분열점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왜 그게 먼저 나오지 않고 토우가 먼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흐름상 그게 맞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제 토우가 사실은 이 바람 소리하고 담배 피우는 소리 이게 이제 나는 사운드로 일단 먼저 열어주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서늘하고 되게 차갑고 막 그런 느낌으로 열고 싶었거든요. 일단 타이틀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쓰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열자. 근데 전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를 생각을 안 해서 무조건 뭐 첫 장면에 뭐 주인공이 나와야 된다는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왜 없었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토우가 먼저 나오길래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했던 건 있었어요. 걔네가 주인공인가? 주인공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끌려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눈에 너무 띄었던 건데 그 소녀가 아크 위에서 막 이렇게 정신분열적으로 이제 할 때 몽타주가 막 흘러가는데 뭐 풍차도 나오고 파도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제주도에 있는 간판들이 흔들리는 간판도 막 나오고 그 중에 도시 건물에 위에 전광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그 안에 전광판 안에 CG로 넣으신 건가요? 빨간색 뭐가 나오는데? 전광판이요? 네. 그것도 저희가 이제 리터칭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단어가 혹시 빨간색 그 안에 단어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죠. 네. 근데 왜 그게 나오는 거죠? 이사 혼수가 나오는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혼수란 단어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부터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 거에 집중 안 하도록. 예. 아 근데 이게 나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혼수란 단어가 너무 크게 나와서 이게 혼수 상태라는 단어를 지금 한 건지. 근데 내가 그래서 그 프레임 단어로 좀 열어봤는데 이사 그 매달 며칠 이사 혼수에서 아 그냥 광고구나라고 나중에 알긴 알았는데 그게 빨간색 바탕에 혼수 이사가 나오길래 근데 그 굉장히 강렬한 어떤 몽타주여서 다른 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딱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했었던 거죠. 오늘 처음 알았네. 이사 혼수가 나옵니다. 이사 혼수. 그래서 네, 네. 혼수?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보여서 어차피 그게는 이제 네. 아 그리고 그 처음에 그 마녀 1편의 타이틀 시퀀스를 봤을 때 저 타이틀 시퀀스가 되게 좋았어요. 마녀 1편에 기괴한 막 뇌수술한 장면들 막 이렇게 나오면서 타이틀 음악이 이제 굉장히 기괴한 음악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내가 마녀 1편을 할 때 받았던 인상은 감독님이 난 물어보진 않았어요. 감독님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 미국 CIA에서 행해졌던 냉전 시대 때는 이제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런 실제로 초능력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했었고 그런 거에 이제 소재가 됐던 게 본 울티메이터 뭐 본 시리즈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세뇌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영향을 받았나 이제 받았구나라는 그게 또 실제로 보면 MK 울트라 프로젝트 했던 사진들도 막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CIA에서 이제 사람의 뇌를 세뇌를 시켜서 어떤 초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조종할 수 있는 인간으로 실제로 만들려고 했고 이제 이런 인체 실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밝혀졌죠 나중에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아 여기서 영감을 받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공이 자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능력도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전개되는 어떤 영감의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었나라고 생각했었고 마녀 2는 영화 오프닝 타이틀 직전인가 직후에 어떤 자막이 나오냐면은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단 새로운 유전자 변형 생물은 세상과 격리하라. 해서 1975년 아실로마 유전자 제조합 기술 회의 기술 회의 이제라는 이제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제 어떤 그 코트를 따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난 그때 딱 그걸 보고 아 이 편은 1편하고 다르게 유전자 변형에 관한 얘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이제 그 어떤 접근 방식이. 그래서 똑같이 초능력을 막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1편은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좀 영감을 받은 어떤 식의 초능력자, 2편은 유전자 변형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초능력자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부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사실 인간이 고대 시대 때부터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인간을 그러니까 현재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그 고민을 넘어서 그걸 만들려고 많이 했고요. 그거는 뭐 고대 시대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뭐 다 해왔고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녀는 처음에 이걸 언제 생각을 했냐면 이 모티브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랑켄슈타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인류의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뭔가 초월적인 인간, 그러니까 이 다음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너무 이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더 강해지고 싶다, 뭐 더 예뻐지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뭐 뭔가, 그리고 그 강함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뭐 지배,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건 존재해 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갔을 때 보면 뭐 나치도 했고 뭐 일본 애들도 했고
가까운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MK 프로젝트나 뭐 울트라 프로젝트 같은 건데 사실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소프트한 것만 걸린 것 같아. 그렇겠죠. 그리고 뭐 소련에서도 구소련에서도 그러한 실험을 했고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중국의 이것도 최근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세계 육상을 휩쓸었던 마군단도 있었고 알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엘리트 체육인 남자 여자를 뽑아서 강제로 부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애를 낳으면 얘는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를 능가할 수 있겠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거거든. 그래서 그 애기들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큰 모티브니까 사실 이게 유전자 조작 뭐 그 다음에 뭔가 물리적인 어떤 수술에 의한 뇌 수술에 의한 뭔가 조작,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는 이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마녀의 세계관 안에서는 각각의 다른 유전자, 그 다음에 한쪽은 혈청, 뭐 한쪽은 인간이 만들어낸 약물, 한쪽은 뇌수술에 의한 것,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이 있는 거죠. 이 라인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 라인들이 이제 뭐 어느 쪽에 쓰느냐, 이제 뭐 마녀의 이제 세계관들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그 마녀 안에서 회사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 지금 안에 내부 조직들이 있고 그들끼리 반목하고 그들끼리 뭘 한다. 거기에는 이제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경쟁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제 어떤 오리지널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죠? 제3의 인류 뭐 이런 존재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녀의 세계관 안에 다 포함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재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수많은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님은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감독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독서와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계속 수집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사실 뭐 신세계의 느와르라든지 지금 같이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특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막 벌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그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리서치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딱 이런 걸 뭔가 리서치하고 찾아야지 하고 하는 건 작품을 이제 만들기 전에 하는 거고요. 전 뭐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흥미는 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종류의 뭐 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일적으로 접근하면 제 스스로가 약간 성향이 일적으로 접근하면은 지루해서 못 하고요. 그냥 재미있어요. 이거를 그냥 되게 뭔가를 재밌는 걸 수집한다라는 생각, 그런 걸로 막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인류에 관련된 책들이 보면, 자, 지금 뭐 이런 게 있고 미래에는 이럴 거야라는 책들은 좀 많은데 과거에 이래 왔어라는 것들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없지? 지금 기술이 이만큼이면 사실 이전에 뭔가들이 있으니까 이까지 왔을 텐데, 근데 이제 내가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를 깨달은 게,
지금도 각국에서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할 수 없잖아. 이건 되게 비윤리적인 실험이고 뭐 하니까 극비 프로젝트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겠지. 당연히 없는 거지. 그리고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소프트한 것들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 같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살을 갖다 붙이기에는 정말 무한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한한 소재고 되게 좋은 소재고 재밌는 소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뭔가를 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어투로 하면 굉장히 뭔가 치열한 것 같잖아. 준비를. 네, 그렇게 하면은 지쳐서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액션씬에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액션씬을 보면은 이번에 마녀 2에서 보면은 아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물론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번 액션씬의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네 액션씬 일단 컨셉을 좀 물어볼까요? 이번에 액션씬의 컨셉은 진짜로 공간이었거든요. 공간을 근데 사실 하고 싶은 거에 진짜 반의 반도 못했어요. 이게 저는 진짜로 공간을 찢는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공간을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안 찢게 돼. 그게 이 정도 가지고는 찢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X축, Y축, Z축까지 다 쓰기는 썼는데 제가 원했던 것만큼의 그 파공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물론 이제 돈 문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니까 좀 아쉬워요. 좀 많이 아쉬운데 네, 이번에는 공간이었어요. 공간을 갈라버리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했네. 공간을 찢는다 그러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린 시절부터 아마 상상하지 않았나. 다 같은 이제 감독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연출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꿈꾸는 건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명량 같은 거 편집할 때도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했냐면 우리 같이 작업했던 뭐 조 감독이나 같이 뭐 감독님이나 스태프한테도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편집하다가도 명량의 이제 액션씬을 편집하잖아요. 하다가 느낌이 딱 오는 게 뭐냐면 딱 갑자기 이게 막 지금처럼 공간을 찍고 싶다는 정도 같은 느낌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때 몰려오면 어떤 식의 표현을 했냐면 이걸 극장을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워딩이 딱 이거였어요. 극장을 내가 날려버린다. 진짜 극장을 날려버릴 거다. 이 액션씬으로 극장을 진짜 다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옮기는 거가 이제 편집이었거든요. 딱 느낌이 와버리면 어떻게 날려버리지? 진짜 날릴 것 같은 느낌 벌써 왔는데 그럼 이제 도구들을 쓰는 거지. 이제 감독님도 지금 비슷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발신제한 때도 그 해운대 그 도로를 달려서 이제 도착하고 이제 그런 지점들도 음악 감독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어. 쭉 질주할 때 음악으로 이 공간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열어주세요. 이게 열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는데 뭘 열어야 된다. 열어주세요. 그다음에 마음에서는 이 몸에서는 진짜 표현을 도저히 이제 느낌은 있는데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을 영상과 이제 음향으로 음악과 이런 걸로 표현하고 싶어서 몸부림은 치는데 몸에서 압력감은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발산시키고 싶은데 이제 원대로 안 되는 거죠. 원대로 안 되고 촬영 때도 너무 이제 많은 제약도 있고 힘들고 아마 지금 X축, Y축, Z축도 얘기하고 이제 공간을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나. 뭔가를 그쵸, 그런 느낌인데 지금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스태프들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저 새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열어달라고요? 뭘 어떻게 열어?
음악 감독한테 열어달라니까 어떻게 오냐고 이제 그러는데 아,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저도 첫 작품을 했지만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제가 느꼈던 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옮기는 스태프분들은 정말 그렇지. 네. 정말 난해한 점에서 내 느낌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최소한 전달할 때는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작가 시절에 시나리오를 쓰는데 전투씬을 쓸 때 그때는 이제 지금만큼 막 CG도 막 그렇게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이잖아. 그 나는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는 화살이라고 한 줄만 딱 쓰면 되지. 그 이제 제작자랑 감독이 보면 뒤집어지는 거야. 도대체 비 오듯이 화살을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그거랑 저는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냥 내 느낌을 그냥 이렇게 해줘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화 시켜야 되는 스태프들 입장에선 그런 식의 이제 전달은 정말 힘든 거죠.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 알았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콘티를 그릴 때도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폭발해서 그때 콘티에다가 그냥 좀 강조한다고 폭발 옆에 무슨 유리창이 깨지고 뭘 이렇게 몇 개를 더 그냥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이 더 만화 같은 거 웹툰이나 보면 더 있으면 더 되게 현실감 넘치잖아요. 근데 그럼 스텝은 그럼 유리창도 깨고 이것도 깨고 다 깨야 되냐고 이제 그것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과장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콘티는 저기 배우하고 스텝과 나누는 어떤 정확한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액션씬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이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면을 꿈꿨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화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저요? 네. 영화요? 고등학교 때요.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그림이 안 늘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극장을 고등학교 때 처음 갔거든요.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 그 야자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 저기 맨날 그 담배 피러 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될래나? 그 경남 호텔이라고 경남 호텔 장안동에 있던 거 있어. 경남 호텔에 그 몇 층이었지? 거기에서 이제 경남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 극장이 있었어. 조그만 극장이. 영화 3편을 동시 상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담배 피러 맨날 갔거든요. 거기 따라갔다가 사실 거기서 그 영화를 그 되게 텅 빈 극장에 문이 열려 있어. 아무도 안 들어가 있고 텅 비어 있는데 되게 조그만 극장이지. 근데 막 그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혼자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딱 앉아서 나 혼자 있었거든. 앉아서 봤는데 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봤어요. 그때부터 영화를 미친 듯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중독적으로. 중독.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때 비디오 가게가 2개가 있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쪽은 조금 작은 거, 집에서 조금 멀리 가면은 거긴 꽤 큰 거. 제가 거기 있는 비디오 다 봤어요. 그리고 신작 나오면 거기 사장님들이 나한테 먼저 줬어. 보고 재밌는 거 얘기해달라고 손님들 추천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보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화 잡지가 있었거든요. 로드쇼랑 스크린이랑 뭐. 저는 이제 로드쇼를 더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컬트 영화 100선, 뭐 이런 거, 무협 영화 100선, 느와르 영화 100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구해서 보려고 했죠. 그리고 다 보고 그게 안 되면 문화원 많이 갔거든요. 일본 문화원, 독일 문화원 막 이런데 그게 자막이 없잖아요. 자막이 없어. 근데 뭐 한 4-5번 보면 대충 뭐 이렇게 굴러가는 건 대충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때, 대학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종로 일대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걸 목요일쯤 되면 그때는 이 신문에 그 주에 이제 상영하는 이렇게 영화 시간표랑 이렇게 극장 그 광고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딱 그걸 짜야 되거든. 자, 조조는 여기서 보고 여기서 빨리 뛰어가면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는 극장 이제 영화 보러 돌고. 그렇죠. 그때는 정말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그때 좀 명동 그때는 그 일본 문화가 수입이 금지여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볼 게 없었는데 명동 가면 지하상가에 그 비디오 그 총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위성으로 해가지고 일본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비디오 테이프에 이렇게 복사해줬거든. 그것도 애니메이션 또 거기 가가지고 그거 많이 가다가 보고 그때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버스를 타고 종점이 남대문 시장이었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내려서 명동을 걸어서 저기 내려와서 백병원 쪽 내려와가지고 스카라 극장이 나오고 명보 극장이 나오고 종로 3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극장하고 어릴 때 엄청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진짜 영화를 저도 그래서 그때도 극장값이 2,500원이었나 그랬는데 그 지금 신문에 나온 시간표 이렇게 오려가지고 2,500원 말아놓고 차비 다시 말아놓고 간식 사 먹을 거 이렇게 말아놔가지고 3,000, 4,000원 항상 말아놓고 그걸 영화별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극장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그 시간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탑건도 했었는데 탑건 1편도 피카디리에서 했는데 표를 못 구해가지고 안표를 사서 들어갔던 기억도 나고 네 안표 사서 들어가서 보고 뭐 제트기에서 나가는 미사일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그때 당시 뭐 어마어마했죠. 네. 옛날 얘기 그만하시죠. 다 지금. 네. 자 그리고 감독님 영화를 보면 이제 일관된 주제 의식이 있죠. 이제 감독님 영화 주제 의식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마녀 2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소녀가 이렇게 그 하얀색 그 옷을 입고 있는데 피가 이렇게 막 묻어 있단 말이에요. 벽에도 피가 이렇게 막 묻어 있는데 그때 편집할 때도 그런 기억 나요. 그래서 같이 작업했던 이제 조 감독한테 1편이었나? 야 저기 피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기 CG로 피를 더 애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아니 피가 이렇게 많은데 뒤에 또 피들을 또 묻힌다고? 내가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벽에다 피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쓰는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가 어둡고 잔인하고 하드코어적인 면이 좀 많이 있는데 혹시 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뭐 영화적이지만 조금 더 리얼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건 약하지 않니? 한 명이 죽어도 야 저거보다 피가 많겠다. 야. 흘린 피가. 사람 몸에 피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건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너무 빨가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효과적으로 적당히 하는 요령을 좀 터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마녀 원도 그렇고 낙원의 밤도 그렇고 이제 영화들 봤을 때 제가 감독님한테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인간 내면을 그리는데 인간 내면의 악마성을 깨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이 악마성이 깨어나는 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내면의 천사성과 악마성과 되게 혼재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고대 때부터 이제 쭉 해왔는데 인간의 어떤 이 양면성과 또 인간의 본성과, 근데 지금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어떤 악을 다룰 때 이제 그다음에 인간의 악마성이 어떤 폭발하는 순간을 그릴 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지점에 이렇게 포커스를 많이 두는 어떤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꼭 거기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간은 누구나 예, 악의 본질? 누구나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악설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뭐 법과 제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도덕 윤리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강제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제 영화에 뭐 딱 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저는 선과 악을 가르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악해질 수 있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인간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쨌든 이 사회가 그나마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아마도 그거는 이제 제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설의 한 장르죠. 피카레스크라고 하는 이제 악인들이 주로 나와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그 펼쳐나가는 이야기,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유래된 피카레스크 작품들이 좀 많다는 이제 그런 이제 평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될 텐데, 전 제 영화에 딱히 그렇게 악인이라고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데, 그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그냥 보는 거죠. 네. 악인의 동의를 제가 못하겠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 그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더 본능에 충실한 어떤 인간,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녀 2에서는 이제 1편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캐릭터들의 전사 혹은 이제 영화 속 이제 그룹 속의 관계 성격에 대한 설명이 좀 생략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평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녀 2는 향후에 제 욕심 때문에 캐릭터들을 좀 많이 넣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상업 영화는 런닝 타임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자르고 많이 덜어내고 뭐
그렇게 됐네요. 근데 뭐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거는 감독이자 작가가 욕심을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런닝 타임 안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물론 그걸 안 한 건 아닌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그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계산 미스. 계산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마녀 3는 언제쯤 나오죠? 이거는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원어 걔네 좀 연락 좀 받아줘. 네, 지금 이제 이 마녀 시리즈가 원래는 워너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NEW라는 이제 뉴라는 회사가 그거를 이번에 마녀 2는 거기서 투자 배급을 한 걸로. 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저희가 임대했죠. 그게 이제 워너 코리아가 이제 국내 사업을 이제 손을 떼면서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영화 투자 제작을 안 하니까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뉴에서 새로운 이제 저희 파트너가 워너 측에 이제 워너 측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라이센스를 빌려와서 2를 만든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3를 만들고 뭐 이제 마녀 시리즈 그 세계관 안에 모든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지금 워너랑 또 그런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제가 아는 상황은 어쨌든 뉴에서 지금 그걸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근데 워너에서는 아직 답이 없고. 네, 좀 빨리 좀 잘 해결돼서 마녀 3를 빨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녀 2를 보면서도 진짜 부럽더라고요. 와, 이런 액션과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본인이 상상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상상하는 거를 영화에 마음껏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감독만의 이제 특권인데 너무너무 부럽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천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정말 대단하다라는 좀 생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녀 3가 나오고 4가 나와서 계속 좀 좋은 시리즈로 좀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시퀀스 좀 보면은 이제 자윤 김다미 배우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시아 배우와의 관계도 밝혀지고 이제 자윤의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대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인데 호랑이가 그 아들이 겁먹고 있을 때 호랑이가 나무 옆에서 싹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으르렁거리면서 싹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하고 똑같이 김다미 배우가 탁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우와, 이건 대호의 장면인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좋은 거는 또 쓰고 뭐 이렇게 효과적이니까 쓰고 근데 어쨌든 다미를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친구를 이제 짧게 등장시켜야 되는데 등장시켰을 때 어쨌든 간에 임팩트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촬영 감독님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빛 속에서 등장을 시키자. 어차피 그 공간이 지금 액션이 벌어지고 할 때 이 빛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죠. 그럼 뭐 비슷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뭐 그럼 호랑이고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죠. 그게 알아요. 아이, 그게 본인 영화잖아요. 본인 영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보고 휴대폰으로 그 동생이 남동생이 네. 보고 있는 영화도 대호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친구라. 그러니까 그 친구니까 그 친구가 커가지고 네.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대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호랑 자꾸 뭔가 연관이 있네 했는데 그 장면들 보고 해서 되게 되게 이거 잘 응용했다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제 짧게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김다미 배우의 이제 그런 거를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같은 연출자로서 제가 연출 편집을 이제 여러 작품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출도 해봤는데 제가 연출할 때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뭐냐면 다른 이제 창작 작업하고 다른 게 연출은 정말 중요했던 게 배우와의 호흡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고 이제 보는데 도저히 이 시나리오가 안 뚫리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장면이 너무 잘 안 뚫린다 그러는데 배우하고 리딩을 딱 이렇게 주연 배우하고 딱 리딩을 딱 하는데 그 문장이 왔을 때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와 그냥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말 정말 안 뚫리던 그 장면이 배우의 연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와 완전히 막 날개를 치는데 정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배우의 이제 연기 능력이구나. 그리고 감독은 이 배우와 어떻게 하면 호흡을 하면 할수록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를 느꼈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배우와 호흡을 하시고 어떻게 연기 지도를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지 좀 말씀 물어볼게요. 사실 제가 마녀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영화를 조금 거저 찍었어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작품을 했던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뭐 연기라고 하면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는 사실 그것만 딱 설정하면 되거든요. 이 캐릭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안 벗어나면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해석을 해온 것들을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정들이랑 기본적인 것들만 공유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전 배우들이 전 현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가지 말고 현장에 와서 놀다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제가 이제 연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같다 아니다라고는 표현을 못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완성된 영화 이제 영화가 완성되는 걸 봐가고 막 이게 물론 이제 일인데 제 일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난 내가 재밌으면 되거든. 그냥 난 내가 재밌으면 돼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나는 현장 와서 그냥 놀다 갔으면 좋겠다. 되게 즐겁게 뭔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 워낙에 이제 잘 하시니까 오면 그러면 그날에 이제 뭐 어떤 장면들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촬영 전에 잠깐 자, 이 장면 오늘 요렇게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생각해 온 것 이렇게 이런 감정 뭐 이런 감정에서 뭐 요만큼 맞다. 뭐 예를 들면 그 김용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오늘은 약간 이렇게 화가 나는데 3단? 4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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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넘어갔는데 오케이 4단 요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고 가고 근데 이제 마녀 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신인 배우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인 배우들은 사실 그 현장도 낯설고 그렇죠? 현장도 낯설고 일단은 그 배우라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장 가면 그렇잖아요. 카메라가 돌고 본인한테 현장에서 한 80명이 되는 눈이 쳐다보고 있잖아. 거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신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감, 중압감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덜어내주기 위한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그 전에도 뭐 리딩도 많이 하고 뭐 막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오면은 또 그날 찍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연기 경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이렇게 시선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시선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감독이 사실 연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연기 전문가는 배우가 연기 전문가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내가 원하는 그림, 얼굴, 표정 이거를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현장 재밌어야 돼 또. 해줄 게 너무 많네. 근데 그래서 배우들마다 이제 그 편차들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사실 인정을 해야 되죠. 본인도 인정해야 되고 저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가서 사실 이제 배우들한테 그것들을 좀 맞춰 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호흡이 잘 맞으면 좋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잘 안 맞으면 잘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결과물은 좋게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새 현장 갈 때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좀 놀다 왔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와 정말 저는 그 바신지안 촬영하면서 한 숙소가 이제 해운대 거의 끝부분쯤에 있었거든요. 끝부분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서 있었는데, 그래서 바신지안 보면은 이제 해운대 이벤트 광장이라고 저기 제일 큰 이벤트 광장이 제일 중요한 곳에 촬영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러려면 제가 아침 6시, 5시 이제 40분, 50분에 이제 나와서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출근을 걸어서 가는 거죠. 아침에 현장까지 갈 때. 근데 걸어갈 때 해운대 해변을 걸어갔어요. 이렇게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서 걸어가는데 그렇게 긴장되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파도 소리가, 이게 파도 소리가 해운대 파도 소리가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이게 아침마다 그 현장을 갈 때 사실 저는 너무 초긴장을 해서 가고, 유일하게 잠을 잘 때만 이제 나의 휴식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나의 이제 그 초조함과 불안감이 촬영이 시작하면 일단 집중하느라 싹 사라져요. 집중하면 사라지는데, 그 초조와 불안감이 그 주인공의 내면 세계와 나의 내면 세계와, 그러니까 배우의 내면 세계와 나와 내면 세계와 메소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제가 그 배우 그 캐릭터의 그 심리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게 같이 이제 세 달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영화의 톤 앤 매너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그때 심리 상태, 내가 걸음을 아침에 해운대를 공포스럽게 걸었던 그 심리 상태가 그대로 영화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그대로 좀 올라가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영화를 찍어야 되나 이제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 뭐 내 생명력하고 바꾸는 거 아니야? 이제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편집할 때도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제가 액션씬을 굉장히 크게 한번 하잖아요. 한번 되게 큰 경험을 한 게 24시간을 거의 안 쉬고 큰 액션씬 한번 완성한 게 있어요. 근데 차에 부딪히고 넘어가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그걸 딱 하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딱 떴는데 이게 밥이 안 들어가요. 이게 액션씬 하는 동안 그 주인공처럼 내가 돼 있었어 가지고 차에 치이고 막 이런 게 그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 있어서 내가 밥을 먹으려는데 이게 안 떠지는 거예요. 떨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메소드가 돼 있는 거죠. 그 캐릭터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작품 편집할 동안도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을 말하려면 그 수십 편의 작품의 캐릭터를 제가 살아봤다라는 게 가장 큰, 저한테는 큰 보람이거든요. 그 주인공을 살아봤다는 거가. 근데 이번에 이제 연출하면서도 이제 더 크게 이제 느끼고 그렇게 해봐서 이제 큰 그게 있는데, 이제 감독님은 그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네, 저는 현장 가는 게 즐겁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출근할 때 즐겁게 가서 아침 먹고
촬영을 하면 어차피 이제 또 열 받고 뚜껑 열리고 뭐 하니까. 근데 또 촬영 끝나고 또 숙소 갈 때 되면 또 뭐 또 그렇게 해야 또 영화를 또 찍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물론 이제 뭔가 작품을 연출하는 연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장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이제 수많은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현장을 가면 어쨌든 감독을 보고 있잖아요. 저도 되게 뭐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절대로 내색을 하지는 않아요. 내색을 하진 않고 진짜 속으로 이런 거 있죠. 촬영 딱 하면 알잖아. 감이 오잖아. 못됐는데? 이거 못됐다. 하지만 못됐을 때는 더 그냥 됐어, 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갑니다. 그게 안 되면, 촬영이 내가 힘들면 스태프들은 감독의 배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중압감이나 압박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즐겁게 하려고 하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좀 있죠. 제가 이제 연출을 하다 보면 타협하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어떤 씬을 찍으러 딱 갔는데 그날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촬영할 때는 그날 배우의 컨디션이 최악일 수도 있고, 그날 뭔가 사고 때문에 뭔가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촬영하면서 그랬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까지 영화를 찍으면서 단 한 번도 그날 모든 게 완벽한 적이 없어요. 준비가 항상 뭐가 하나씩은 다 뭐가. 근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데, 정말 최악인 날이 있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도 컨디션 최악이야, 뭐 모두 준비 안 됐어, 뭐도 안 됐어, 뭘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바뀌었어, 뭐 막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날 뭐 내가 뭐 승질 내고 뭘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타협을 하지. 오늘은 다 배렸다. 단 딱 요거 하나는 건져가자. 요거 하나. 그러면 이제 그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딱 거기에만 맞추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작자로서는 되게 속이 쓰리지만 감독으로서는 어쨌거나 뭐든 하나는 가져가야 되니까 뭐 그런 타협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타협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나도 말을 지쳐. 경직되게 하지만 촬영하는 순간은 엄청 웃으면서 해요. 엄청 재밌게.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매 맞기 전이 무섭지, 맞으면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웃을 거잖아요. 때 눈도 웃으시라고요. 입만 웃지 말고. 알았어요.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기 질문. 네. 저기 마녀 시리즈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봤는데요. 저기 아까 액션 마녀 하면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 액션 씨 말씀하셨지만 액션 구상하실 때 혼자서 그거 다 하시는지 아니면 뭐 무술팀 같은 거랑 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액션을 구상을 하셨지만 혹시 포기물 뭐 여러 가지 사정상 포기는 진짜 아까웠다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녀 2 블루레이 같은 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까 뭐 런닝 타임 때문에 뭐 그런 거 말씀도 하셨는데, 뭐 무삭제판이나 뭐 감독판 같은 거 혹시 출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마녀 2에서 마지막에 자윤이가 소녀하고 약간 그런 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립하게 되면은 자윤이 빌런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액션 씬은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는 다 써놔요.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다 표현을 해놓고, 일단 저희 이제 무술 감독이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뭔가를 더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또 이제 마녀 같은 경우는 일반 액션이면 이제 무술 감독이 이제 짜오는 거 가지고 이제 또 발전을 시키는데 마녀는 이제 무술 감독이 거기서 발전을 시키면 또 그거를 CG 팀이 또 가지고 가서 또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죠. 약간의 이제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구현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회의를 해요. 그래서 특효팀도 오고 뭐 무술팀 오고 CG팀 오고 뭐 촬영팀 오고 막 다 와가지고 이거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능,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가능,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CG, 여기서 여기까지는 배우,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제 배우,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와이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짜요. 다 짜고 그러고 나서도 또 현장을 가면 변수가 생겨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해서 나가도 현장을 갔을 때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 촬영이니까 그날 그걸 찍어야 되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와이어를 못 세워. 자,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배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데? 그럼 뭐 원래는 뭐 위에서 뭐 떨어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구나. 조연이 그 지붕에서 굴러 떨어진다. 원래는 실제로 굴러 떨어질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꽤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부딪히고 한 번 떨어져도 꽤 높거든. 근데 그날 원래 그걸 와이어를 달아서 하려고 했는데 와이어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닥을 파자.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매트를 심고 그 위에 다시 이걸 하고 그러고 원래는 이제 그 와이어가 됐으면 배우가 직접 하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역 해가지고 대역이 실제로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준비를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가서 현장 가서 또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게 이제 또 바뀌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 장면이 원래가 그래서 돈도 많이 들지만 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배우 스태프들의 노동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세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액션은. 그리고 그 다음에 못한 거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뭐 제일 큰 거는 일단 총도 정말 여러 가지 중화기를 동원해서 좀 시원하게 쏘고 싶었는데 못했고요. 그런 것도 못했고 뭐 사실 액션 장면 그 어떤 액션의 총량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블루레이 그거는 저기 저희 말고 이제 그 투자의 배급사 이제 뉴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라 제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감독판이나 확장판 문제는 이게 저희가 CG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가 아니면 가능한데요. CG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확장판을 만들려면 편집에서 잘려나간 장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후반 작업이 또 필요해요. CG 작업을 해야 되고 다시 DI도 해야 되고 걷다 음악도 붙여야 되고 사운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이쪽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있었나요? 아니요 빌런은 안 됩니다. 네. 중요한 얘기를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마녀 2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자꾸 뭘 말하고 싶었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마녀 2를 해야지 3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마녀 시리즈를 마녀의 세계관을 원래 이제 구상해놨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다 만들고 싶으니까 만드는 건데요. 그냥 저는 그래요. 이게 마녀 시리즈는 마녀의 그 세계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저는 그냥 하고 싶어요. 이게 뭐 되게 막 거창하게 뭔가 그것을 통해서 뭐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 뭐 철학적인 사유가 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사실 그러한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고, 이게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니까 시작했으니까 사실 끝을 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좀 강하고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왜냐하면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는 뭐 느낌은 있는데 이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 연출 원래 이제 글을 쓰셨잖아요. 글을 쓰셨는데 왜 연출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근원적인 질문이긴 한데 왜 연출을 하고 싶은지, 왜 감독이 되고 싶은지, 왜 감독이 되고 싶은 것보다는 왜 작품을 연출을 하고 싶은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고등학교 때부터 전 감독이 돼야겠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감독이 되면서 뭐가 좋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고 이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쓸 때 그림을 이미 머릿속으로 이 장면들이 막 흘러가잖아요. 상상하고 있었던 그 장면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질 때 그게 재밌어요, 정말. 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왜 연출을 이제 하고 싶나 생각해 보면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무엇인가는 계속 이 안에서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데 그걸 어쨌든 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결핍이나 내 모자란 지점을 어떻게든지 발산을 해서 나의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결핍을, 컴플렉스를 굉장한 에너지로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 이제 그게 이 창작 에너지, 저한테는 되게 큰 창작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이 크면 클수록 거대한 에너지가 계속 샘솟는, 이제 무한대로 샘솟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일본에서 구해온 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정말 90년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어릴 때 보면 정말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 만들지, 그런 순간순간의 묘사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표현하고 싶어서 몸에서 이렇게 되게 에너지가 끓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녀 같은 거 보면은 저도 굉장히 부럽고, 좀 창작 에너지가 다시 한번 영감을 받아서 막 되게 뜨거워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네 오늘 오늘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녀 이제 마녀 2, 마녀 파트 2, 더 디아드 1에 대한 이제 박훈정 감독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영화관을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훈정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강간못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이 자리에서 12시 30분에 진행되는 강간못 645 프로그램에서는 박규태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복만대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함께 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박훈정 감독님과 이제 즐겁고 또 뜻깊은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도 되게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